전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소통도 없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심 최대 10m, 수온 10도 이하, 한 번의 잠수에 평균 40초에서 50초,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와 단 10초에서 20초를 쉬고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학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의 신체 능력을 측정하고 나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수준이라고.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들이 훈련된 남성 전문 다이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의 평범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것은 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016년 유네스코는 이들의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전격 등재했습니다. 등재 발표 직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위험한 일을 수백 년 동안 세대를 이어 계속했는가? 그 질문의 답이 한 편의 시편 9절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이 바다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플래처입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구약성서와 히브리 시문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시편을 강의하면서 저는 이 책이 단순한 종교, 문학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탄식도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오래 붙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이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구절을 처음 깊이 들여다본 것은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히브리어 원문을 칠판에 써놓고 1시간 동안 이 구절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가 끝난 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보통 희망을 품고 뿌립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뿌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농부는 눈물로 뿌렸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 눈물의 무게를 더 찾아봤습니다.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떨릴 만큼의 울음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씨를 뿌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울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씨앗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결국 기쁨의 열매가 됐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이 구절을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을 실제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고. 학생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난 속에서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들,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 모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강의 날 저는 그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하게 됐습니다. 그날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 영상 클립을 접했습니다. 제주도 해녀에 관한 프랑스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에 차가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통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오직 물질복 하나와 자신의 폐 안에 담긴 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여성들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0초가 지났습니다. 50초가 지났습니다. 수면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씩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순간 내뱉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숨비 소리였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독특한 소리였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단 10초에서 20초를 쉬더니 다시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초에서 20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숨을 고르고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 안에 담긴 것은 날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버텨냈다는 안도였습니다. 이번에도 살아 올라왔다는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편 126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이 여성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을 버티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밥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됐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됐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숨비 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학생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해녀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26편을 강의하면서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언어와 인간의 삶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그 구절과 닿아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해녀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한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쌓일수록 이것이 단순한 문화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해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었습니다. 면적 1849제곱킬로미터. 화산섬이었습니다. 토지가 척박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사람들은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다가 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밭을 일군 사람들이 해녀였습니다. 해녀는 제주도 고유의 여성 잠수어업인이었습니다. 산소통 없이 바다의 잠수해 전복, 소라, 성게, 미역 등의 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비라고는 물질복과 눈을 보호하는 물안경, 그리고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망사리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폐 속에 담긴 숨 하나로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해녀들의 잠수 방식을 기록한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잠수 깊이는 보통 1m에서 3m 사이였습니다. 능숙한 해녀는 최대 10m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번 잠수하는 시간은 평균 40초에서 50초였습니다. 능숙한 해녀가 집중할 때는 최대 2분에서 3분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와 쉬는 시간은 단 10초에서 20초였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10초에서 20초. 그 짧은 시간에 숨을 고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물질을 시작하는 시간은 보통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점심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거나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해양의학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해녀들의 신체를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숙련된 해녀들의 폐활량은 일반 성인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심폐기능이 강화돼 있었습니다. 수압에 적응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반복 속에서 몸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 캐서린에게 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캐서린은 인류학을 전공한 교수였습니다. 어느 오후 교수 휴게실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캐서린, 해녀들의 신체 자료를 봤어. 수십 년의 반복이 몸을 바꾼 거야. 캐서린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이건 단순한 직업 적응이 아니야. 이건 세대를 넘어 전해진 거잖아. 딸이 어머니에게 배우고 그 딸의 딸이 또 배우는 방식으로 몸의 기억이 세대를 건너간 거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몸의 기억이 세대를 건너갔습니다. 해녀는 보통 10살 전후에 바다에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얕은 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m도 채 되지 않는 깊이였습니다. 그것이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바다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녀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해녀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약 15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녀 문화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은 조선시대였습니다. 제주도는 조선 왕조의 각종 해산물을 진상해야 했습니다. 그 곡물을 채취하는 것이 해녀들의 몫이었습니다. 곡물의 양이 늘어날수록 해녀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들도 잠수 어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성들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유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체온 유지 능력이었습니다. 여성의 신체가 차가운 수온에서 체온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더 잘 견디는 몸, 그리고 그 몸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해녀 수 변화를 정리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1960년대에는 제주도 전체에 약 26,000명의 해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숫자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에는 약 3,5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해녀들의 평균 연령이 70대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26,000명에서 3,500명으로. 그러나 줄어든 숫자가 이 문화의 가치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가 그 가치를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다. 캐서린이 자료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드류, 나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바다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어.
왜 산소통이 생겼는데도 쓰지 않았을까? 왜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이 방식을 고집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시편 126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도 눈물로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 안에 담긴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생겼지만 이 방식을 고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든버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제주도의 바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도가 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그 바다 위에 해녀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숨을 참고 다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해녀들이 더 쉬운 방법이 있어도 이 방식을 고집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질문이 계속 울렸습니다. 왜 산소통이 생겼는데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해녀들의 실제 물질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물질의 하루를 처음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해녀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턱으로 향했습니다.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 전후로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바위 사이나 해변가에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돌담을 쌓아 만든 곳이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후 몸을 녹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턱은 해녀들의 공동체 공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나이든 해녀가 젊은 해녀에게 경험을 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불턱에 관한 기록들을 읽으면서 이 공간이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공간이 해녀 공동체를 묶는 중심이었습니다. 물질은 보통 3명에서 5명이 함께 나갔습니다.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가서 서로를 지켰습니다. 한 명이 물속에 있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수면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너무 오래 올라오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물질 과정을 담은 기록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기 전 먼저 수면 위에서 잠시 떠 있으며 호흡을 고릅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몸을 뒤집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1m, 2m, 3m, 평균적으로 1m에서 3m 사이를 내려갑니다. 능숙한 해녀는 최대 10m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속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조여들었습니다. 10도 이하의 수온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더 낮았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졌습니다. 혈관이 수축했습니다. 폐가 줄어들었습니다. 해녀는 그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해산물을 찾았습니다. 바위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전복이 붙어 있으면 도구를 꽂아 떼어냈습니다. 소라를 집었습니다. 미역을 뜯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망사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더 버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전복 하나를 더 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해녀들은 그 욕심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욕심에 지면 수면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의식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해녀들의 사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기록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익사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수압으로 인한 부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 피에르 마르탱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마르탱은 1990년대 제주도를 방문해 해녀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것이었다. 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전 세계학자들이 해녀들을 보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녀들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삶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했고 할머니가 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했습니다. 저는 한 해녀의 구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80대의 제주 해녀 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70년 가까이 바다에 들어간 분이었습니다. 처음 바다에 들어갔을 때가 11살이었어요. 무서웠죠. 물이 차가워서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몸이 익었어요. 무서움도 익었어요. 저는 그 구술을 읽으며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무서움도 익었다. 이것이 해녀들이 더 쉬운 방법이 있어도 이 방식을 고집한 이유였습니다.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익었습니다. 두려움이 익었습니다. 그 익음이 세대를 건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들어가니까 딸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서린, 왜 더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을 찾은 것 같아.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뭔데? 이건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라 삶을 전수한 거야.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딸도 들어간 거야.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게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캐서린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앤드류, 그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네. 더 쉬운 방법이 있어도 눈물로 뿌리는 사람들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에든버러의 차가운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이 바다 속에서 느끼는 차가움이 이 바람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바람보다 훨씬 차가웠을 것이었습니다. 훨씬 깊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해녀들의 물질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그 사명이 가장 극한으로 시험받았던 시간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떤 존재의 본질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해녀들에게 그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겨울 바다는 잔인했습니다. 자료들을 찾아볼수록 그 잔인함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 제주도 근해의 수온은 12도에서 15도 사이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겨울 물질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10도 이하의 수온이 피부를 통해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이었습니다. 숨을 참고 움직이는 동안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산물을 잡으려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물질을 멈추지 않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겨울이라고 밥상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배고픔이 계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 바다가 차갑다고 해서 가족을 먹이는 일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해녀의 겨울 물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960년대 제주도에서 활동한 해녀 오 씨의 구술 기록이었습니다. 겨울에 물에 들어가면 처음 몇 분이 제일 힘들어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넘기면 또 괜찮아져요. 몸이 적응을 하나 봐요. 그래도 나올 때는 손발이 펄해요. 불턱에 앉아서 불을 쬐면서 녹여요. 그러다가 또 들어가요. 저는 그 구술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손발이 펄해요. 그러다가 또 들어가요. 손발이 파랗게 변할 만큼 차가운 바다에서 나와 잠깐 몸을 녹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겨울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저는 해녀들의 신체에 겨울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한 의학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장기간 차가운 바다에 노출된 해녀들에게는 특유의 직업병들이 있었습니다. 잠수병이었습니다. 귀 질환이었습니다. 관절 문제였습니다. 수압과 차가운 수온이 반복적으로 몸에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해녀들은 그 고통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왜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자료들을 더 읽으면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해녀 공동체에는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표현됐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버텨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숨비소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숨비소리에 관한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해녀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내뱉는 그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휘파람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폐 속의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배출하고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10초에서 20초의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호흡을 회복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안에 담긴 것은 의학적 설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감독 마르탱의 다큐멘터리 제작 후기를 더 찾아봤습니다. 마르탱이 촬영 중 가장 강렬하게 남은 장면이 무엇이었냐는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숨비소리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왜인지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단순한 호흡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버텨냈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이 여성들의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숨비소리가 이 여성들의 언어였습니다. 말로 고통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숨비소리였습니다. 저는 시편 126편을 다시 펼쳤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해녀들의 눈물은 어디 있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흘렸습니다. 바닷물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손발이 파랗게 변하는 그 순간에 흘렸습니다. 불턱에서 몸을 녹이며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씨앗이 됐습니다. 가족의 밥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됐습니다. 캐서린이 연구실로 찾아온 것은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겨울 물질 기록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걸 봐. 손발이 파랗게 변할 만큼 차가운 바다에서 나와서 잠깐 녹이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매일. 캐서린이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드류, 이건 고통이 일상이 된 거야. 고통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루의 일부가 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눈물이 됐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눈물. 바닷물 속에 섞인 눈물. 그런데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걷었어. 캐서린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순비 소리가 그 눈물의 소리인 것 같아.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이 그 소리로 나오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트를 펼쳤습니다. 순비 소리는 눈물의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흘린 눈물이 그 소리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버텨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겨울바다는 잔인했다. 그러나 해녀들은 들어갔다. 손발이 파랗게 변해도 들어갔다. 그리고 올라와서 순비 소리를 냈다. 그것이 이 민족이 눈물로 씨를 뿌린 방식이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소리 없이 흘린 눈물이 씨앗이 됐다. 그리고 그 씨앗이 가족을 살렸다. 겨울바다의 기록들을 정리한 후 저는 해녀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지역의 어업,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이 가장 극한으로 시험받은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겨울바다보다 더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찾아 자료를 더 펼쳤습니다. 20세기였습니다. 한국의 20세기는 연속된 고난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해방,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제주도의 해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된 후 일본은 조선의 모든 자원에 대한 수탈을 본격화했습니다. 제주도의 해산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잠수기업자들이 제주도 근해에 들어와 기계식 함수를 이용해 해산물을 대규모로 채취했습니다. 해녀들의 어장이 빼앗겼습니다.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부과하는 세금과 각종 부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해녀들이 움직였습니다. 1932년 1월이었습니다. 제주도 구자업 해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해녀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세금 착취와 일본 어업회사의 횡포에 맞서 해녀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대 1만 7천 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된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한국 여성 항일운동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손이 멈췄습니다. 바다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씨를 뿌리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비 소리로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는 해녀 항일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부춘하였습니다. 김옥련이었습니다. 부덕량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지금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된 이름들이었습니다. 부춘하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위 도중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기록에 부춘하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그 결실을 빼앗기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래 멈췄습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차가운 수온 속에서 숨을 참으며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숨을 건 노동의 결실을 빼앗기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이었습니다. 그 목숨을 걸어 얻은 것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전쟁 중 제주도의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제주도의 젊은 남성들이 징집됐습니다.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녀들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남성들이 떠난 자리에서 해녀들이 가족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포성이 들리는 날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시를 기억하는 한 제주 해녀의 구술 기록을 찾았습니다. 1930년대 태어나 전쟁을 직접 겪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가고 나서 내가 다 했어요. 아이 셋을 키워야 했으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무서운 생각이 없어요. 애들 밥 먹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무섭고 힘들어도 올라와야 해요. 애들이 기다리니까. 저는 그 구술을 읽으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애들이 기다리니까.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숨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에도 올라와야 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숨비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캐서린이 이 구슬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드류, 이건 단순한 어업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여성들이 나라를 지킨 이야기야. 군인들이 총으로 싸운 것처럼 이 여성들은 바다로 싸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싸움이 더 오래 지속됐어. 전쟁은 끝났지만 이 여성들의 바다는 끝나지 않았어. 전쟁 후에도 가난은 계속됐거든.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 그 시절의 제주도의 해녀들이 번 돈이 가정 수입의 상당 부분이었어. 캐서린이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밑에서 받치고 있었던 거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였습니다. 정치가들이 보이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해녀들은 바다 속에서 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이 살았습니다. 마을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에서 해녀들이 차지했던 실질적 비중을 정리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60년대 제주도 가계소득에서 해녀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30%에서 60%에 달했습니다. 일부 해안 마을에서는 해녀 수입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계소득의 60%. 차가운 바다 속에서 40초에서 50초를 버티고 10초에서 20초를 쉬고 다시 들어가는 것의 결과였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의 잠수가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여성이 나라를 지킨 순간이 있었다. 총을 들지 않았다. 바다에 들어갔다. 차가운 물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 그리고 가족이 살았다. 마을이 살았다. 나라가 살았다. 그 눈물이 기쁨이 되어 돌아왔다. 여성들이 바다로 나라를 지킨 이야기를 정리한 후 저는 이 문화가 어떻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해녀 문화는 수백 년 동안 제주도 안에서 조용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계가 이 문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해녀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등재 결정이 발표된 직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미국 CNN,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일본 NHK, 각국의 주요 매체들이 해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위험한 일을 수백 년 동안 세대를 이어 계속했는가? 기자들이 그 질문을 들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해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돌아와서 쓴 기사들이 경제적 분석이나 사회학적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감동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기자들이 해녀들을 만나고 나서 왜 분석이 아닌 감동을 가져왔을까요? 저는 당시 해녀 취재를 했던 기자들의 후기들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 수전 영희 취재 후기가 있었습니다. 수전은 2015년 해녀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수전의 후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울었다. 왜 우는지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다가 깨달았다. 내가 만난 할머니들 중 한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바다가 나를 키웠어요. 내가 이 바다를 키웠고요. 그 말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 바다가 나를 키웠어요. 내가 이 바다를 키웠고요. 이 한 문장이 세계가 해녀 문화에 주목한 이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해녀를 키웠습니다. 해녀가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 관계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등재 심사 당시 제출된 평가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보고서에는 해녀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이유가 5가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공동체적 가치였습니다. 해녀 문화는 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유지하는 문화였습니다. 불턱에서 서로를 돌봤습니다. 함께 바다에 나갔습니다. 함께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대 전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할머니에서 손녀로, 문서가 아닌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이었습니다. 해녀들은 바다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채취량을 스스로 조절했습니다. 어린애 산모를 다시 놓아줬습니다. 바다가 회복할 시간을 줬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여성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해녀 문화는 세계적으로 드문 여성주도 직업 문화였습니다. 여성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다섯 번째였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 가족을 위한 희생,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것은 제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읽으며 시편 126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유네스코가 정리한 5가지 이유가 결국 이 한 구절로 수렴됐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세대를 넘어 그 씨앗을 전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지켰습니다. 여성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 보편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캐서린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평가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유네스코가 정리한 등재 이유 5가지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캐서린이 보고서를 읽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하나로? 저는 답했습니다.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음이 공동체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세계가 주목한 이유야.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거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마이클 에번스가 해녀 문화를 연구한 논문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산소통이 생겨도 쓰지 않은 이유가 기술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고집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살아왔고 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에번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시편 126편과 해녀 문화를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플래처 교수님, 매우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저도 해녀들을 연구하면서 이 문화가 단순한 어업 방식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구절이 이 여성들의 삶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 같습니다. 함께 연구해봅시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연구의 방향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든버러의 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주도의 바다도 저 별빛 아래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 바다 위에 해녀들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들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세상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빠르고 쉬워지는 시대에 이 여성들은 여전히 숨 하나를 들이마시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숨비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반복이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에번스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후 저는 이 연구를 더 넓은 자리에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시편 126편과 해녀, 문화의 연결이 단순한 비유적 설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얼마나 깊이 맞닿아 있는지를 학계 앞에서 제대로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에든버러 대학교 신학부에서 성경과 인류 문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발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발표 준비에 2달이 걸렸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해녀들의 물질 사진들을 골랐습니다. 겨울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해녀의 사진, 숨비 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의 사진, 불턱에서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해녀들의 사진, 그리고 80대 해녀가 여전히 바다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들 사이사이에 시편 126편의 구절들을 배치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매기완 홀이었습니다. 약 180명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인류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에번스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오르며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해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고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물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 안에 담긴 것이 느껴졌습니다. 들어가기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 해녀입니다. 산소통이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폐 속에 담긴 숨 하나로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균 1m에서 3m. 능숙한 분들은 최대 10m까지 내려갑니다. 한 번 잠수에 40초에서 50초, 올라와서 10초에서 20초를 쉬고 다시 들어갑니다. 하루에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합니다. 강당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숨비 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해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내뱉는 소리입니다. 살아 올라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소리가 눈물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흘린 눈물이 소리로 바뀌어 나오는 것이라고.
강당 안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해녀, 문화의 비교표였습니다. 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차가운 바다 속에서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조이는 그 순간이 눈물이었습니다. 손발이 파랗게 변하는 그 순간이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눈물이 가족의 밥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됐습니다. 마을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해녀들은 채취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해산물을 다시 놓아줬습니다. 바다가 회복할 시간을 줬습니다. 다음 계절에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바다를 지켰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실제로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독일 미넨 대학교에서 온 구약학자 클라라 호프만 교수였습니다. 플래처 교수님, 시편 126편의 원래 문맥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적 맥락과 해녀, 문화를 연결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교수님, 맞습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함은 그 역사적 맥락을 넘어 인류 보편의 경험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포로기 이스라엘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차가운 바다에 들어간 모든 어머니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보편성이 시편을 수천 년 동안 살아있게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호프만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는 미국 예일 대학교의 에번스 교수였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은 분이었습니다. 플래처 교수님, 해녀들이 실제로 시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외부 학자의 해석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에번스 교수님,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대부분 불교나 무속신앙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시편을 직접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진리는 시편을 알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시편을 몰랐지만 시편이 담은 진리를 살아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인류 보편의 진리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호프만 교수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플래처 교수님, 오늘 발표가 제 시편 강의 방식을 바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발표장을 나섰습니다. 에든버러의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불턱에 모여 오늘의 물질을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몸을 녹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수천 년 된 성경의 구절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선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든버러 거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프만 교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발표가 제 시편 강의 방식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강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을 더 잘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이 담은 진리를 더 넓은 곳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텍스트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 바다 위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진리였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료로 읽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해녀들의 이야기를 학자로서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 현장을 직접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번스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번스 교수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저와 에번스 교수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제주도의 11월 바다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준 분은 제주해녀박물관의 연구원 김 선생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통역도 함께 해줬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구자읍의 한 해녀 마을이었습니다. 해안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낮은 돌담들이 이어진 골목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골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이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분은 82세의 해녀 강할머니였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70년 가까이 바다에 들어간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허락하면 바다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강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서웠지요. 처음에는. 근데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갔어요. 어머니 옆에 있으면 덜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가 익숙해졌어요. 무서운 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챕터 3에서 읽었던 고 시할머니의 구술이 겹쳐 보였습니다. 무서움도 익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분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번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다에 들어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강할머니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못해요. 숨 참느라.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이상하게 바다 속이 조용해요. 밖에서는 파도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요. 그 고요함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파도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바다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바다 속의 고요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눈물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에번스 교수는 새벽 일찍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물질복을 입고 망사리를 들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서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해안가 바위 위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수면 위에 해녀들의 모습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40초가 지났습니다. 5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숨비 소리가 새벽 바다 위로 퍼졌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10초에서 20초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비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올라오고 쉬고 들어가고, 올라오고 쉬고 들어가고. 그 리듬이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새벽 바람 소리와 섞였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시편 126편의 구절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숨비 소리가 그 구절의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소리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흘린 눈물이 올라오는 순간 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에번스 교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드류, 이게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질이 끝난 후 해녀들이 불턱으로 모였습니다. 저와 에번스 교수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해녀들이 불 앞에 앉아 몸을 녹였습니다. 낮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누가 전복을 몇 개 땄는지, 오늘 파도가 어떠했는지,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은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면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모닥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해녀들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손발이 파랗게 변하는 순간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아이들을 위해 바다에 들어간 날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됐습니다. 가족의 밥상이 됐습니다. 마을이 됐습니다.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유네스코가 인류의 유산이라고 선언한 문화가 됐습니다. 눈물은 바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에번스 교수는 해안가에 다시 나왔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에 해녀 한 명이 보였습니다. 아직 물질 중이었습니다. 붉은 노을빛 속에서 혼자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성이 지금 물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조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숨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이 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버텼습니다. 조금 더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비 소리가 붉은 노을 속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씨앗이었다. 그 씨앗이 바다가 됐다. 그리고 바다는 생명이 되어 돌아왔다. 한국은 눈물로 생명을 길러낸 민족이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이 붉은 노을 속에서 숨비 소리로 울리고 있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다시 밀려왔습니다. 바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녀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바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